네, 안녕하십니까. 의학이론 강의를 맡은 전진경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제 목표는 2026년 7월 26일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해방되시는 겁니다. 제가 다년간 지켜본 결과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꼭 다시 치러 와요. 떨어지면 실망하고 나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하고 가셨다가 또다시 시험을 치러 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시험을 계속 치는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올해가 제일 젊을 때잖아요. 하고 해방되라. 손해사정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험사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자격수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그 정도 더 받는 거 말고 변화가 없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2002년에 합격을 했는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또 딱 따지고 보면 15년도 14년에 신체손상 합격하고 나서 15년에 로이즈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약간 변화가 있었고요. 그 전까지 13년 동안은 그냥 변화가 없었어요. 3종 따고 4종 따고 신체 땄지만 회사에서 수당 조금 더 받는 거 말고는 그렇게 변화가 없었고요. 대학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취업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 처한 데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시험 한번 준비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고 내가 이걸 따고 어떻게 될까는 합격하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고 계산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지금 딱 40주 남았거든요. 아직 시험 일자가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아마 예년 기준으로 하면 2026년 7월 26일 일요일이 시험 날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40주 그리고 D-280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밴드에 문제 올린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했어요. 그럼 푸시는 분들 편하시고 자동 채점하기 편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객관식 문제를 냈는데 일단 문제를 잘 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가면 거의 한 열 몇 분만 하셨거든요. 그거랑 근데 또 의학이론이 지금 합격점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사실 평균 합격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10점이 올랐어요. 10점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에 한 90%는 의학이론이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들 보면 최저 75점, 최고는 95점까지 있던데 대체로 80점은 넘어야지 나머지 과목을 편안한 점수로 해서 합격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하기로는 의학이론 점수가 조금 내려가서 한 70점대 정도 되고 나머지도 60점이나 그렇게 해서 합격점이 되더라도 좀 내 과목이 고루고루 공부를 하고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강사로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적을 수 있게 밴드에 단답형 문제를 냈고요. 시간은 원래는 점심 드실 때 12시쯤으로 문제를 매일 올렸는데 그보다는 의학이론 시험 시작하는 10시를 기준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매일 10시에 시험 문제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밴드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번 주 문제 풀이를 넣을 건데 문제를 앞에 놓고 밑에 답안들을 이제 하루 문제가 4문제, 5문제 이렇게 되는데 답안을 밑에 넣을 거니까 출력하시든지 이제 보실 때 문제부터 보시고 답을 좀 가렸다가 본인은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적어 봐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면서 그래 알 것 같아. 그건 안 돼요. 그 아는 것이 정리가 되고 문제로 만났을 때 내 손으로 적어내는 것까지를 해야지 그게 점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항상 반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리가 아주 좋아서 제가 한번 얘기하는 거 다 듣고 26년 7월 26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 머리 좋으면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머리 위에 돌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 돌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려면 펜으로 적어야 돼요. 한자 한자 적어서 돌에 새겨야지 이게
그날 시험 치는 날 나옵니다. 그래서 복습해야 된다. 그리고 밴드 문제는 귀찮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안 한다고 뭐 되겠어, 뭐 한다고 크게 도움 되겠냐, 안 한다고 문제 있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사실 의학이론이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과정들, 학원의 과정들 하나하나 같이 하고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아주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강의랑 해서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가 20주거든요. 4과목이잖아요. 4시간씩. 그렇게 하면 48이 32, 320시간이 학원 강의 듣는 데 들어가요. 그리고 학원 강의를 배속으로 들으면 나는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심리학자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이 배속으로 들으면 이 단서들이 줄어든대요. 이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 단서가 많을수록 기억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배속으로 들어서 시간을 빨리 보내면서 단서를 놓치지 마시고 천천히 그냥 정속도로, 한 번은 꼭 정속도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려면 320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까지 하고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의학이론 이해하기라는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공부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워밍업이에요. 지금 실제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손해사정사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보험의 시작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보험은 해상교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무역을 해야 되는데 배를 싣고, 주로 베니스 쪽에서 배를 싣고 무역을 하러 가는데 그 배에 실린 물건들,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해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들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무사히 교역을 마치고 오면 나한테 돈을 줘. 당신이 무사히 마치지 못하면 내가 손해를 보상해 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게 해상교역, 그것이 보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666년에 런던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어떤 보장이 필요하겠다라는 요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보험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이 들 수 있었는데 생명표라는 게 나왔어요. 기대여명이라는. 그래서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도 어떤 재화로서 가치를 매길 수 있겠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생명표가 나오면서 생명보험도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보험의 시작이고요. 우리나라 보험을 보시면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보통 알고 계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민영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들이고요.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없던 보험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문제가 되면서 새롭게 생긴 보험이죠.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서 보험이 바뀌고 있고요. 사회보험은 강제를 합니다. 직장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4대 보험은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관리를 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 공단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요. 민영보험은 실제로는 사보험이니까 개인과 회사 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우리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잖아요. 이 보험 자체도 어떤 사회적인 보험의 성격을 약간은 띠고 있다. 특히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로를 다니면서 사람을 해칠 수가 있어요. 운전자도 다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영보험 중에서도 어떤 사회보험적인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보험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관여를 하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영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간에 재산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손해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같은 것들이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사망보험과 연금보험을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재산보험은 두 군데에서 다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교집합에 해당이 되죠.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들이고요. 이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이 자보,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거고요. 배상책임보험이 채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재산보험이 재산보험에서 공부하셨고요. 이 재산보험이 상해와 질병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의학 이론과 관련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런 손보랑 생보랑 딱 구분하기 어려워서 재산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었고요. 손해사정을 보시면은 손해사정은 동일한 위험을 가진 또는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을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또는 보험회사고요. 보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위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는 피보험자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위험의 종류를 보시면 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의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도 위험이 되죠. 근데 생존도 위험이 됩니다. 너무 나이가 들어서까지 살아있으면서 뭐 간병의 위험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교통사고나 화재, 배상 책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배상 책임이죠. 이런 위험들이 있는 위험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의 보험료를 책정을 하고요. 그 보험료를 보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위험의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죠. 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서 손해사정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1978년에 우리나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1종, 2종, 그리고 3종 중에 대인 대물이 있고요. 4종,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1종은 화재, 특종, 일배책, 일상, 배상, 책임보험이죠. 이렇게 1종은 3가지를 하고 있었고요. 2종은 해상과 항공, 그리고 3종은 대인과 대물을 나누어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사람이 다치면 대인, 차가 다치면 대물, 차 또는 다른 물건이 다치면 대물,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4종은 생명, 간병, 재산보험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3종 대인 사고가 난 사람이 4종의 재산보험의 실손이라든지 내지는 후유장애라든지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종 손해사정사랑 계약을 해서 하다가 이 3종 손해사정사가 4종 건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는 1종인데 1배책을 하던 사람이 또 4종이나 3종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문제가 되니까 2014년에 바꾸게 돼요. 이때가 시험으로서는 37회 때고요.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이렇게 3개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재물손해사정사는 1종 중에서 화재 특종, 2종의 해상, 항공을 관여를 하고요. 신체손해사정사는 1종에 있는 일배책, 그리고 3종 대인, 4종을 합쳐서 신체손해사정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차량손해사정사는 3종 대인을 하던 사람들을 차량손해사정사. 그래서 현재는 3개의 손해사정사 제도가 있는 거죠. 이 신체손해사정사 제도로 변경되면서 시험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의학이론이 1차였습니다. 1차 객관식에 40문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주관식에서 3종 대인과 4종에서 각각 주관식 문항 2개씩을 넣었는데 대인은 외상만 보죠. 상해만 보는 거고 4종은 상해와 질병이 포함되니까 보통 한 해에 상해 2개, 3종 대인에 나왔던 상해 하나를 4종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한 해에 3개 정도의 주관식 문제가 기출 문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37회가 되면서 의학이론이 2차 주관식 문제로 바뀌고요. 계속 10문제가 나왔어요. 10점짜리 10문제.
한 번 5점짜리 2개가 포함돼서 11문항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쨌든 거의 기본 10점짜리 10문제가 나옵니다. 저한테 한 번씩 중요한 거 찍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의학이론은 중요한 게 없어요. 일단 시험 범위를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요. 문제가 20점, 30점짜리가 없어요. 그냥 다 10점짜리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뭘 찝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요거 1차에 나왔었어요 하면 예전 1차 객관식에 나왔다는 말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신체 손의 사정사에 대해서 약간 살펴봤고요. 이제 인간 몸의 기초를 보겠습니다. 이런 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인체의 기초를 알고 들어가야지 뭘 공부하는지 아는 거니까 인체 기초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 몸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의 수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허수가 많은 것 같아요. 3조, 4조 이상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수많은 세포들 중에서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조직을 티슈라고 하는데요. 크게 4가지 조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경 조직이 있고요. 근육 조직이 있고 피부를 이루는 상피 조직이 있고요. 이런 조직들을 서로 연결하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 신경, 상피, 근육 이런 4가지 조직으로 좀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조직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기관이 이루어요. 이 그림은 위죠. 혹시 그림을 보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신체 장기 중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면 그게 좋은 거래요. 내 위가 어디 있는지 언제 알겠어요? 배가 너무 부를 때 또는 속이 쓰릴 때 여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 위가 여기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아 대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오른쪽 왼쪽이구나. 왼쪽 배가 아플 때 주로 변비가 있거나 하면 아는 거죠. 특히 또 다른 장기들 같은 경우 집에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장기에 대해서 완전 빠삭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그림은 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왜냐? 우리는 신체 손의 사정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위를 보시면 제일 안쪽에 상피 조직이 있고요. 위도 운동을 많이 합니다. 입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가지고 위가 죽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소장으로 내려보내거든요. 운동을 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 조직들이 있고요. 그런 근육 활동을 하려면 신경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경 조직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장기를 만드는데 이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들 중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들을 계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그림은 소화기 계통의 그림이에요. 식도, 위, 그리고 췌장에서 소화액을 만들거든요. 췌장. 그리고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요. 지방 소화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럼 담낭에서 보관을 했다가 담즙을 배출을 하고요.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를 합니다. 대장에서 남아있는 찌꺼기를 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계통이라고 해요. 제가 질병에서는 계통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계통 순서대로. 세포를 한번 살펴보시면 세포는 가장 중요한 게 핵이 있어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고 세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바깥쪽에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신경, 상피, 결합 조직 등이 있어요. 그리고 근육도 심장 근육과 사지 근육, 평활근이 약간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신경은 크게 뇌, 척수, 그리고 말초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 조직은 뼈 또는 근육이 뼈에 붙으려면 건이라는 형태로 붙거든요. 건까지 또 결합 조직이 해당이 되고요. 모든 세포들은 상피 조직이 안쪽이 비어있는 관은 안쪽 벽에 또 피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상피 조직이 있습니다. 기관은 뇌, 폐, 심장, 간, 위,
비장, 신장, 소장, 대장, 자궁과 난소 이런 것들을 다 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기관이 모여서 계통을 이루는데 계통은 어떤 책자마다 조금 다르게 구분하기는 하는데 12개의 계통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소화, 음식물을 섭취하고 배설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계가 되겠고요. 근육계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근육계라고 합니다. 근육계와 골격계는 보통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근골격계. 왜냐하면 근육이 뼈에 붙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근골격계는 대체로 붙이고요. 피부계가 있고요. 또 면역계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부분들은 소화는 우리가 항상 밥을 먹고 또 대변도 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기 계통 중에는 쉬울 것 같아요. 근골격계도 눈에 보이니까 쉽고 피부도 마찬가지인데 면역계나 내분비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면역은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혈관처럼 온몸에 퍼져 있기는 합니다. 이 면역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의 균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계고요. 내분비계라는 것은 정말 미세한데 호르몬이라는 걸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내분비계입니다. 질병에 들어가면 다시 상세하게 볼 거예요. 신경계는 신경이 뇌척수가 있고 말초신경이 있는데 이런 신경이 하는 역할은 인지도 하고요. 뭐 감각 조절도, 감정도 조절을 하고 하는데 또 근골격계에다가 지시를 내리는 역할도 합니다. 또 생식기계는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가 다르고요. 출산과 종을 번식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이 생식기계가 되겠습니다. 호흡기계는 기도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바깥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을 가스 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기계고요. 비뇨기계는 대변이 불필요한 찌꺼기를 변으로 대장이 만들어낸다면 비뇨기계는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를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뇨기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액들을 온몸에 돌아가도록 하고 말초로 산소를 공급을 하고요. 말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가지고 심장까지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순환기계입니다. 소화기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소화기계에서는 모든 소화기계는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을 빼고 나머지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도는 식도역류증, 발액식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질병 가면 배울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위염, 위궤양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는 십이지장염, 십이지장궤양 생길 수 있고요. 간에는 간염, 지방간, 간경변, 간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간경변이라는 게 올 수가 있고요. 간에서 생긴 담즙을 보관하는 것이 담낭인데 담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담낭 안에 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담석증,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췌장이 하는 역할 중에는 호르몬 분비를 하는데 또 특히 거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당뇨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형 당뇨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당뇨인데 당뇨와 췌장염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소장 끝에 대장이 시작하는 지점에 충수돌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맹장이에요. 맹장염, 충수돌기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대장이나 소장에서는 또 크론병이라고 해서 소화기 점막에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염증, 또는 대장에 국한돼서 생기는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안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용종이라고 하는데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걸 개실이라고 합니다. 개실도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치질이라고 하죠. 학문 쪽에는 치핵,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근골격계는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어요. 요 뼈 이름 다 외우셔야 됩니다. 206개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외울 수 있어요. 하나하나 외울 겁니다. 그리고 상에는 뼈가 있으니까 당연히 골절이 있을 수 있겠죠. 뼈와 뼈가 만나는 것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절이 원래 위치에서 어긋나는 것을 탈구라고 합니다. 탈구 올 수 있고요. 근건, 파열,
또 뼈와 뼈를 연결해서 안정성을 관여하는 게 인대인데요. 인대 파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로 올 수가 있고요. 질병으로는 골에도 종양이 옵니다. 골암이죠. 그리고 근건의 염증, 관절염, 척추증 같은 퇴행성 척추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상해와 질병이 합쳐져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할 겁니다. 피부계에서는 상해에서는 주로 이제 화상을 다룰 거고요. 질병에서는 피부암, 또 진균증, 무좀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것들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면역계에서는 이제 면역은 잘하면 우리 몸에 침투해 있는 외부 균과 잘 싸울 거잖아요. 근데 이 면역세포가 인식을 잘못해서 나 자신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해요. 자기를 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루푸스라는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베체트병 같은 것들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질병에 가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내분비계도 외상은 별로 없어요. 질병 쪽에 있는데 일단 각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종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이 좀 흔하게 있고요.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데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있을 수 있고요. 당뇨, 쿠싱 증후군, 2차 고혈압 이런 것들은 다 내분비계와 관련돼 있는 질병으로 봅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한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 해서 불가역, 되돌아가기 힘들다, 불가역적인 손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말초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12쌍이 있습니다. 척수에서 나오는 말초신경 31쌍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볼 거고요. 이 석추신경들이 모여서 또 별도의 이름이 있는 말초신경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 상완신경총, 요골신경, 정중신경, 척골신경, 그리고 자골신경, 비골신경까지는 나중에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중추신경도 아니고 말초신경도 아니고 혼자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율신경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인간이 긴장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래서 뭐 동공도 커지고 입에 침도 마르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긴장한 상태에서 내가 잘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라며 부교감신경은 인간이 편안한 상태에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 이럴 때 부교감신경이 역할을 해서 인간의 에너지를 다시 높여주죠. 근데 교감신경이 계속 역할을 하면 너무 긴장이 되겠죠. 이게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해에서 보시면 신경계에서는 뇌 손상, 척추 손상 있을 수 있겠고요. 말초신경 손상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질병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해서 뇌혈관이 막힌다거나 아니면 터지는 출혈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치매나 파킨슨 같은 퇴행성 질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해와 질병이 겹쳐져 있는 신경포착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생식기계에서 남성 생식기와 여성 생식기가 다른데요. 남성 생식기에서는 고환이 외상으로 좀 파열이 잘 되고요. 요도 손상, 요도가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도 손상이 좀 흔합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는 남성에서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 전립선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이 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수 있고요. 암도 다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그리고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같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호흡기계에서는 상해로서는 늑골의 골절, 횡경막이라고 해서 가로로 막는 막이 있어요. 횡경막은 흉곽과 복강을 가로로 막아주는 막인데요. 외상에서 파열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는 폐에 생기는 염증,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호흡기계 질환으로 같이 나중에 공부할 예정입니다. 비뇨기계는 소변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소변을 만드는 신장이 있고요. 이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가는 관인, 요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에서 소변을 저장해 있다가 어느 정도 차면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소변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외상으로는 방광이
많이 소변이 차 있는 상태에서 골반 골절이 온다. 그러면 방광이 손상이 잘 됩니다. 방광 파열이 있을 수 있고요. 요도는 바깥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도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서는 심장이 모양은 콩 모양이고 색깔이 팥 모양이다. 이래서 예전에는 콩팥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신용어 비슷한 한글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급성 콩팥병, 급성 신장병이죠. 신부전증 이렇게 부르는데 급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이 있고요. 또 요로 전체에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 볼 거고요. 신우염, 방광염 같은 염증, 또 요실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흘러내리는 요실금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순환기 개는 우리 사지로 갔던 혈관이 심장으로 돌아올 때 제일 크게 모여서 오는 데가 대정맥이에요. 혈관이 돌아오는 건 정맥이고요. 심장에서 나가는 건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대정맥은 산소가 부족하고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은 혈액이 대정맥으로 들어옵니다. 순서를 각각 거치는데요. 우심방, 우심실을 거쳐서 폐정맥으로 갑니다. 그럼 폐로 가면 폐포에서 산소, 가스 교환을 해요.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서 다시 좌측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서 좌측 심장으로 돌아오고요. 그럼 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다시 온몸으로, 조직으로 보내죠. 대동맥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조직으로 갔던 혈액이 다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오고, 이걸 1분에 60에서 70번 정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을 심장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상해에서는 이 대동맥에 박리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 파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안쪽 벽이 찢어지는 박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요. 그것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맥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와요. 머리로도 혈액이 안 가면 빈혈이 있으면 통증이 있거든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근육이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오는 정도가 약하고 또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혈관 확장제를 먹었을 때 통증이 호소되면 협심증, 70% 이상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가 왔다. 그러면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배울 거고요. 심근 자체의 병도 있어요. 심근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 장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좋다고 했죠.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지만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느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심장이 갑자기 천천히 뛰거나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사람이 느껴요. 부정맥입니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같이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조혈계라고 해서 혈액을 만드는 계통이 있습니다. 혈액 중에서 혈구가 크게 세 가지예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렇게 나누는데요. 적혈구는 빨간색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적혈구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하고요.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숨도 차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적혈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적혈구 숫자는 꽤 많아요. 남자가 420에서 630, 여자가 400에서 540. 그리고 혈소판은 출혈,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인자입니다. 13만에서 40만 퍼 세제곱밀리미터인데요. 혈소판이 감소되면 출혈이 생기고요. 증가하면 과응고, 필요 없이 응고가 됩니다. 혈액 내에서 피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관을 막게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4천에서 10,000개 정도가 있는데요. 백혈구가 하는 역할은 면역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면 면역 저하가 되고요. 백혈구가 증가하는 경우는 일 잘하는 성숙한 백혈구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미성숙하고 이상한 백혈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을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혈액암으로 보죠. 그리고 감각계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이 있죠. 미각, 그리고 청각, 시각, 후각, 촉각 이런 감각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것들은 눈과 귀에 대해서 볼 거고요. 눈의 상에는 각막 손상이나 백내장, 망막 박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질병으로는 백내장, 질병으로도 올 수 있고 상해로도 올 수 있습니다. 녹내장, 안압이 높아지는 거죠. 황반 변성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귀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질병으로는 난청과 함께 어지러움, 귀가 하는 역할 중에는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고 평형 감각을 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귀에 문제가 생기면 현운, 어지러움도 있고요. 귀에 소리가 나는 이명도 있습니다. 소리 자극이 없는데 소리가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귀가 꽉 찬 것 같고 청각이 떨어지는 메니에르병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엄청나죠? 엄청 많죠?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책에 시험 문제에서 적을 수까지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는 정말 이만큼 하는데 시험 문제에 들어가면 10문제 또는 다른 과목은 그보다 더 적잖아요. 엄청 허탈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하는 조금씩 해서 차곡차곡 세워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해가 없이 그냥 외우면 사상 누각이에요. 없어집니다. 시험장에서 정확히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공부할지를 봤고요.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진경입니다. 제가 대구 출신이에요. 말씨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얼마 전까지 대구에 살았고, 지금은 서울에 이사는 왔지만 말씨까지는 이사를 못 왔어요. 그래서 아직 대구 말씨를 쓰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라고 예전에는 좀 괜찮은 대학이었어요. 대구에서는. 예,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대학인 경북대병원에서 간호사로 8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있었을 때가 일반외과, 신경외과 병동에 있었고요. 제가 8년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러고 나니까 상교대를 하잖아요. 애들 숙제 준비물도 못 챙겨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정시 출퇴근 하는 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삼성화재라는 데서 의료 담당을 뽑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삼성화재는 출근도 일찍 하고요. 그때만 해도 PC 오프라는 게 없어가지고, 요즘은 PC 오프를 하니까 일찍 퇴근하거든요. 제가 11시에 퇴근한 적이 있는데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 정도로 막 늦게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던 차에 악사 손해보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악사 손해보험에서 21년, 삼성에서 6년, 토탈 27년을 보험회사 심사간호사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이제 명퇴를 하고 현재는 나우손사법인이라는 독립손사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제대로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2002년에 3종 대인을 땄어요. 여기 삼성화재 있을 때 땄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4종 대인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이때만까지만 해도 그냥 3종 딸 때도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공부를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한 거고, 그냥 4종도 그렇게 땄었고요. 신체는 1회차에 그 전에 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제 면제를 해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체 손해사정사는 이제 1회차에 땄고요. 이걸 따면서 저희 회사의 직원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직원은 2차 시험을 치러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직원 보라고 제가 정리해 둔 게 있었는데 자료가 아까워서 로이즈 학원에 보니까 또 강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번 만들 수 없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책만은 안 되고 강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요? 그럼 강의를 이렇게 어설프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로이즈에 있다가 너무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좀 쉬었고, 원탑에서 다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원탑이 문을 닫으면서 다른 강사님들과 함께 로이즈로 다시 오게 돼서 강의는 지금 한 7년, 8년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국민대 법무대학원에 손해사정 전공에 거기도 의학이론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고요. 혹시나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밴드 가입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밴드 문제들 푸시면서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재 소개를 잠깐 하겠는데요. 제 교재의 특징은 목차에 모든 걸 담아놨습니다. 혹시 책 받으시면 목차 보시나요? 네, 목차, 또 글 쓴 사람의 머리말, 목차 보시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책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책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제 책의 목차가 엄청 많아요. 목차의 특징은 이 문제가 언제 기출됐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2025년에서 25, 24, 23, 22 정도는 살짝 버려도 되겠죠. 요거 버리고 요거 그동안 많이 나왔었네? 그러면 요건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 본인들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일단 기출 문제를 내용 밑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마다 한 페이지에서 한 문제를 되도록이면은 10점짜리 문제 하나가 들어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게 좀 넣었고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에도 양질의 그림을 제 사비로 다 사가지고 넣었어요. 저작권에 걸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서만으로도 들어있는 정보가 엄청 많습니다. 제일 뒤에 부록으로 문제를 넣기는 했지만 앞쪽에 있는 그게 파트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의학 용어라고 388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영어가 나온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나오고 다시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나 대응할 수 있게 최소한 여기서 벗어나진 않겠다라고 해서 2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이건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신체 손해 사정사가 됐을 때 이거 차트에 다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독지나 차트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요건 그냥 기본이다 생각하고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강좌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이론을 6주, 그리고 4시간씩 하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5주를 합니다.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14년도부터 아니고요. 05년부터 2차에 나왔던 3문제 또는 4문제를 다 포함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5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특징적으로 파트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해요. 저는 그걸 시간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05년도부터 2025년까지 어떤 문제가 해마다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풀어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 기본서의 순서대로 한 번 더 요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교수님들은 이때도 문제풀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핵심 요약으로 할 거예요. 요약집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요약집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요약집 안에 기출문제풀이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5주. 모의고사처럼 시험 문제 푸시고 또 제가 첨삭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이게 20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과목에 20주니까 80주에 해당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원 강의만 들어도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생각에 이렇게 막 하면 본인 공부는 언제 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잘 조율해서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시간이 아직 많잖아요. 40주면. 이게 40주잖아요. 지금 40주 중에 첫 번째 주. 또 지나고 나면 이제 39주가 남고 이렇게 가다 보면 시험 전날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요. 저는 시험 다음 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 치고 다음 날 아침에 내가 어떤 기분으로 눈을 뜨느냐. 그 기분이 2달이 갑니다. 발표 날 때까지. 잘못 친 것 같으면 그때 공부를 좀 할 걸. 그리고 그런 후회하시는 거 많아요. 요거 안 나올 것 같아. 딱 덮었는데 그거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요거 나올란가 봤는데 나오는 경우 있어요. 거기서 많은 게 갈려요. 2달을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발표를 듣게 되잖아요. 저는 시험 다음 날 기분 좋고 상쾌하게 눈을 뜨자. 그런 목표로 해서 같이 공부할 거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하여튼 강의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로이즈 학원에
선생님들 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니까 강의 커리큘럼 잘 따라 하시고요. 밴드 사실 제가 다른 의학이론 선생님들은 밴드 활용 안 하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원탑에 있을 때 한번 해봤어요. 하고 나니까 저 약간 샤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는 걸 싫어해서 말도 잘 안 하고, 근데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그러신지 아무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밴드가 있으면 뭘 하지 하다가 퀴즈를 내봐야 되겠다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거 시작을 하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엄청 힘들어요. 사실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밴드 활용 꼭 하시고 퀴즈 문제 푸시고 하시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다 그러면 밴드에 질문하시면 돼요. 저처럼 샤이하신 분 밴드에서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까 싶으면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 질문은 약간 고퀄이야, 질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시면 공개로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밴드에 글쓰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좀 활용 많이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실 요즘 각각 비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챗 GPT, 제미나이, 걔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걔들도 잘 얘기해 줍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챗 GPT가 거짓말 잘합니다. 저도 뭐 물어봤는데 얘가 잘못 대답해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하면 그래 네 말이 맞아. 또 한 번씩은 공손하게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혹시 난 정확한 답을 알고 싶어 이럴 때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저 비서들하고 저랑 같이 고민해서 대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진 않아요. 일단 제가 지금 말을 했어요. 오늘 공부한 거 많죠? 엄청 많아요. 시험 문제 나올 거 다 얘기한 거예요. 이러고 나면 이걸 다 저장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해마에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반복을 안 하면 이건 별로 쓸모없는 정보인가 봐 하고 버립니다. 근데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이거 중요한 정보 같은데, 주인님이 중요한 정보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 얘를 가지고 축두엽에 가지고 장기 저장을 합니다. 축두엽에 장기 저장이 되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써보세요. 요즘은 거의 다 컴퓨터로 넣으시고 해서 필기 자체를 잘 안 하시거든요. 자기 글씨 썼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필이었나? 내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겠는데? 이런 경우. 사실 완전 정확하지 않으면 약간 흘렀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써보세요. 쓰면 돌에 새겨집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채권이 조금 어려웠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채권 책을 하나를 샀는데, 저는 학원은 다니진 않았고요. 채권 책을 샀는데 그 책을 공책에 그대로 베껴 적었어요. 적고 그 다음 그 공책을 읽으면서 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줄 쳐 있는 내용을 다른 공책으로 옮기고 적은 공책은 찢어서 버렸어요. 저는 목표가 시험장에 조금 요약집이든지 기본서든지 하나만 들고 들어가자, 또는 정리한 공책 하나 그것만 들고 가자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책 그리고 공책 버리고 나머지 요약했던 것들 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게 적고 나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는데 시험장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 생각이 안 나는 경우 있어요. 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시험 칠 땐 생각이 안 나서 못 적었는데 그 나머지 2달의 기간이 있죠. 발표 날 때까지 2달의 기간 중에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또는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내 지식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떠오르는데 내가 이걸 안 적었구나, 이걸 적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치다가 혹시나 생각이 안 나면 저는 명상을 하시라고 보내요. 의학이론은 시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답안지에 틈만 좀 두고, 그리고 볼펜 내리고 눈 감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있다, 떠올려 보자. 그런 식으로.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측두엽에. 어떻게? 손으로 적고 반복해서. 이것까지 저랑 약속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